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7번째 이야기. 부비트랩 교장 게시판 작업. 1. 부비트랩 전술. 전쟁에서 전투의 방법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투 형태라고 하면 방어부대는 진지를 점거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이 공격하면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적을 막아내는 것이고, 반대로 공격하는 부대는 적의 진지를 향하여 각종 화력과 전술적 방법을 응용하여 방어를 뚫고 적진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투가 이 같은 기본적인 정규전 형태로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의 비정규전 형태로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 같은 비정규적 전투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부비트랩 전술입니다. 부비트랩은 적을 살상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함정을 파거나 갖가지 폭발물이나 흉기 등을 위장 은폐시켜 놓았다가 적이 건드리거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폭발 또는 작동하게 함으로 피해를 입히는 모든 수단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방어진지 앞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인기철선을 설치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폭발물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 등 갖가지 형태로 설치되는 함정이나 장애물 등을 다 포함하여 부비트랩이라 부릅니다. 부비트랩이라는 명칭은 부비라는 새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비새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보를 뜻하는 얼간이새라고도 하는데, 부비라는 명칭도 스페인어로 바보를 뜻하는 보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는 갈매기처럼 바다에서 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멍청해서 배의 난간이나 갑판에 앉았다가 선원들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쉽게 잡히는 데서 이 새의 이름을 따서 부비트랩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별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는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게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 부비새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비트랩 같이 기구를 사용하여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고대부터 전쟁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초보온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도 일종의 부비트랩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죽어 혼백이 되어서도 은혜를 갚으려고 묶어둔 풀에 적장에 발이 걸려 넘어지므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초기의 부비트랩 전술은 함정을 파고 그 위를 위장하거나 장애물을 만들어 설치하므로 적이 그 함정이나 장애물에 의해 피해를 입도록 하는 등의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쟁의 방법이 진화하면서 적을 속이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왜군을 속인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곽재우 장군은 어느 날 화려한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는 벌을 담아 왜군이 지나는 길목에 놓아두었답니다. 왜군들이 행군에 오다가 그 화려한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벌이 쏟아져 나와 왜군들을 사정없이 쏘아대서 피해를 입혔던 것이지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뒤에 왜군들은 또다시 길에서 똑같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군들은 당연히 그 속에 벌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곽재우 장군이 이번에는 상자 속에 폭약을 감춰두었고 그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서 왜군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비트랩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절정을 이뤘다고 할 만큼 많은 부비트랩이 활용되었습니다. 베트콩들의 전술이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 형태를 띠다 보니 베트콩이 많은 부비트랩을 설치했고 이것에 의해 미군과 한국군 등 연합군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에는 출동하던 한국군이 길에 전복된 아군 군용 트럭을 발견하고
크레인을 불러 견인하는 순간 그 아래에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생생한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부비 트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부비 트랩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전임 중대장인 김철곤 대위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으로 자기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교육 시간에 활용했는데 한 번은 이 부비 트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콩들은 부비 트랩을 많이 활용하여 아군들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 예쁜 여자의 나체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호기심에 가서 떼는 순간 수류탄이 터져서 죽기도 했고, 숲속에 AK 소총이 놓여 있으니까 노획물 욕심에 집어들었다가 폭발물이 터져서 죽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신을 치우려고 움직였다가 수류탄이 터지고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에 죽창이 뾰족하게 솟아있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군도 갖가지 방법으로 부비 트랩을 설치할 것이고, 방심하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비 트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부비 트랩은 전투의 중요한 보조수단이고 또 조심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중에는 부비 트랩에 대한 학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부비 트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군 생활 전체를 통해서도 서너 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대에 부비 트랩 교장이 있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부비 트랩에 대한 대처는 훈련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의한 대처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론 교육도 별로 없었고 현장 교육도 두세 차례 부비 트랩 교장의 각 코스를 지나가며 대충 설명을 들은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8번째 이야기. 부비 트랩 교장 게시판 작업. 2. 대대 부비 트랩 교장과 게시판 작업. 1982년 9월 20일 월요일. 이날부터 다음 날까지 우리 대대는 태풍 사격장에 작업을 나갔습니다. 지난 8월에 전선 매립을 위해 태풍 사격장 땅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전선을 매설하고 그것을 흙으로 덮는 복토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19일 오후에 중대 인사계가 나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야, 윤상병, 너 우리 대대 부비 트랩 교장 알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 부비 트랩 교장은 바로 대대막사와 마주보는 건너편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가면서 늘상 바라보던 곳이었고 그동안 한두 차례 견학 차원의 교육을 하기 위해 가보았던 곳입니다. 너 내일부터 저기 가서 작업을 좀 해야겠다. 내가 흰색과 검정색 페인트와 붓을 사다 줄 테니 저기 부비 트랩 교장에 가서 각 부비 트랩을 설명하는 게시판을 새로 써라. 부비 트랩 교장이 워낙 관리를 안 하는 곳이라 관리 소홀로 상부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나로서는 힘든 태풍 사격장 사역 대신 내가 할 일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태풍 사격장에 가면 아무리 고참이라도 땀을 빼며 일해야 하는데 부비 트랩 교장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자유롭게 글씨만 써도 되니 그야말로 꽃보직인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남들은 삽을 들고 태풍 사격장으로 작업 출발을 할 때 나는 페인트 2통과 붓 몇 자루를 들고 부비 트랩 교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천히 설치된 부비 트랩 교장을 돌아보며 게시판 상태를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20여 종의 각종 부비 트랩 모형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각 코스를 설명하는 함석 철판으로 된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들도 흐려지거나 지워진 곳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나는 먼저 가지고 간 종이에 게시판에 적힌 각 부비 트랩의 이름과 내용을 적었습니다. 설치된 부비 트랩 종류가 많고 그 내용도 적지 않아서 게시판 내용을 옮겨 적는 것만 한나절 이상 걸렸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곳은 앞뒤 문맥을 보고 유추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해당 부비 트랩을 보고 내가 적당히 내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쉬엄쉬엄 했습니다. 나는 부비 트랩들을 보면서 김철곤 중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부비 트랩은 일종의 심리전 전술이다. 즉, 적을 죽이는 목적보다는 참혹한 부상을 당하게 해서 당사자의 전투력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전우들까지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고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목적이 있다. 함께 전투를 하던 전우가 갑자기 발목이 잘리거나 팔이 날아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면 곁에 있는 병사까지 겁에 질리게 되고 전투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무기 중에 발목지뢰라고 불리는 폭풍지뢰가 있습니다. 일반 대인 살상용 지뢰는 파편이 45도 각도로 비산하면서 입마를 살상하지만, 폭풍지뢰는 지상 15에서 20cm 높이에서 회오리 폭풍처럼 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목이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본 부비 트랩들은 거의가 이 같은 작동 원리로 적을 사상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부비 트랩들을 돌아보면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가며 내용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들을 뽑아 표면을 청소하고 흰 페인트를 가지고 깨끗하게 덧칠해 발랐습니다. 게시판은 가로 세로 30여 cm 정도 되는 함석판을 새로 된 틀에 붙이고 중심에 긴 철근으로 기둥으로 붙여 땅에 꽂아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업 역시 오후 시간 내내 계속했고 첫날 작업은 그것으로 마쳤습니다. 급할 것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17시가 되자 태풍 사격장에 갔던 중대원들이 돌아왔고 나도 작업을 마치고 중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1일 화요일, 역시 태풍 사격장으로 작업을 떠나는 중대원들을 보면서 나는 부비 트랩 교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이슬이 내려서 어제 발라둔 흰색 페인트 위에 물기가 많아 당장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비쳐 말라야만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중대로 돌아가기도 뭐하고 해서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피우고 가지고 간 노트에 글도 쓰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꼈습니다. 9월 하순의 양구 아침 날씨는 거의 초겨울 수준으로 싸늘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어제 옮겨 적은 내용들을 다시 게시판에 검정 페인트로 쓰는 것입니다. 아무튼 별로 솜씨 없는 붓글씨였지만 요모조모 쓸모가 많았습니다. 이날은 절반 정도 완료하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가 천천히 한 탓도 있겠지만 써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이날은 우리 소대가 41번 목진지에 매복을 나갔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열애하고 부비 트랩 교장 게시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우리 소대 매복 작전에 열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대 정훈병으로 군가 가창 교육이 있어 빠졌고 이번에는 이 일로 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올해 우리 소대가 투입된 3번의 매복 작전 중에 2번은 열애하고 1번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이날 밤은 아무도 없는 소대 내무반에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비 트랩 교장의 게시판 작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각 부비 트랩에 대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을 보관하지 않고 없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의 상병 시절 159번째 이야기. 서병장과의 추억 그리고 그의 저녁.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역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군대의 다른 점은 세상에서는 내가 교류하기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멀리해도 되지만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중대 같은 소대원이라면 죽으나 사나 함께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의 특성상 때가 되면 선임은 전역을 하고 또한 신병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전역하기까지 나보다 앞서 입대한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후임들이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소대원이 30명이면 60명과 만나게 되고 중대원 120명이면 실제로는 240명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속한 화기소대원 선후임 50여 명과는 불가불의 관계를 맺고 지내야 했습니다. 나는 자대에 전입되어 가장 먼저 전역한 윤모 병장부터 그동안 10대 명의 선임을 떠나보냈고 이제 병장 진급을 2달여 앞둔 시점에 내 선임은 분대장 포함 5명뿐이고 나머지는 내 동기이거나 후임들 뿐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선임들 중에서 최고참인 서아무개 병장이 1982년 10월 11일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병장은 나보다 11개월 선임으로 나와 같은 소대원으로 21개월여를 함께 지내며 정말로 많은 추억거리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서병장은 경북 문경이 고향으로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대에 전입되어 화기소대에 배치되어 가보니 그때 군 생활을 1년 이상 한 일병 중고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분대의 막내였고 후임병 없이 점호 준비를 해야 했던 군대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긍정적이었고 큰 불평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서병장 하면 뭐니뭐니 해도 솜씨 좋은 손재주였습니다. 앞서도 몇 차례 그의 손재주를 소개했었는데 정말 그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이발 실력이었습니다. 내가 전입 갔을 때 그는 이미 연대 간부 이발소 이발병으로 주말이면 파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사회에서 이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이발은 대체로 소대원 중에서 조금 솜씨 있는 사람이 이발 기계를 가지고 깎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서병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인 이발사 이상의 이발 실력을 선보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연대 간부이발소 이발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발병으로 전출된 것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포분대원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주말에만 사대대 옆에 있는 간부이발소로 파견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때로 이발소가 한가할 때면 졸병인 우리들도 이발소로 데리고 가서 이발의자에 앉혀놓고 이발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도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점점 진화했는데 인제에 있는 우리 진지에 준비태세로 투입되었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으로 사진액자를 만드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소나무 껍질을 군장 가득 담아왔을 때 핀잔하던 고참들도 그의 놀라운 솜씨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핀잔은 사라지고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재주의 앞권은 배 모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른 미루나무 토막을 자르고 깎아서 군함 모형을 만드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병참대에 파견 나갔을 때 그곳 인사계는 그의 작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의 작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장인정신까지 느꼈습니다. 또한 서병장은 태권도를 잘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그가 공인 3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태권도 시간이면 그가 조교가 되어서 우리들을 가르쳤고 연대 태권도 선수로 자주 파견도 나갔습니다.
그런 서병장이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에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술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인상이 싸늘해지면서 목소리도 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1981년 6월의 산악훈 현장에서 당시 서상병으로부터 우리 졸병들이 엄청난 줄바따를 맞았고 군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후임들에게 서병장은 애증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날의 줄바따 사건은 나중에 졸병 한 사람의 엉덩이에 멍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의무검사에서 발각되었고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서병장 군대 생활에 최대의 위기가 닥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후임병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끝까지 둘러대는 바람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고참들이 감시 감독함으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은 더 이상 없었지만 서병장의 술버릇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병장이 이제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병장이 자대를 떠나던 10월 11일에 그는 환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부대를 쓸쓸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대 전체가 연대할 시티를 위해 자대를 떠나 도촌리로 이동하여 야영하며 집결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보다 이틀 전인 10월 9일에 소대에서 환송사를 읽어주며 간단한 환송식을 해주면서 그의 전도를 빌어주었습니다. 나도 군대에 연륜이 쌓이다 보니 이제 자대에 와서 전역으로 떠나보낸 선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내가 자대에 와서 가장 먼저 보낸 유나무계 병장 이후 그 뒤로 만기전역 또는 의병전역이나 의가사전역 등으로 모두 17명의 전우들을 떠나보냈고 그들의 빈자리를 새로운 후임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소대의 최고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0번째 이야기. 전역 특명과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 서병장의 전역 이야기에 덧붙여 그 당시 군복무 기간과 전역 특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병 때 가장 부러운 것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영광의 전역을 하는 고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저런 날이 오나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졸병들은 전역이라는 말을 절대 표시내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불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고참들이 아무리 전역을 이야기하고 특명을 논해도 그저 모른 척해야지 괜히 한마디라도 거들었다가는 군기 빠진 졸병으로 낙인 찍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고참들이 너 언제 전역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는 입대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한 뒤 정해진 기간을 복무하고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입대영장이 군생활의 시발점인 알파라면 전역은 군생활의 종착역인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에서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 특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이 되었다고 그 날짜에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특명으로 전역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특명 때문에 울고 웃는 많은 추억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역 특명제도의 역사는 6.25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제정된 병역법에 의하면 기본 군복무 기간이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역법 시행이 중단되고 전시동원 체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전역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전역은 오로지 특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병역법이 다시 시행되고 군 복무기간이 정해졌어도 특명에 의해서 전역하는 제도는 그 후로도 계속 남아서 내가 군생활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자기가 전역할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일지라도 야, 너 언제 제대하냐? 라고 물어보면 모두들 자기가 제대할 날짜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만 군복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에는 자기가 전역할 달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전역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 33개월은 기본일 뿐이었고 실제 전역 날짜는 특명히 며칠 단위로 끊어지는가에 따라 33개월보다 짧아지기도 하고 그보다 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매월 초가 되면 말년 병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특명에 쏠렸습니다. 군대 생활을 거의 마치고 말년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기에 특명 날짜에 따라 울고 웃는 일들이 매달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전역 특명은 월말에 다음 달 전역할 대상자를 입대일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병사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본부를 통해 말년 고참들은 어떻게든 특명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알아내었습니다. 당시 전역은 아무 날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에 자대를 출발하여 사단 보충대에 집결하여 이틀 동안 전역자 교육을 받고 수요일에 양구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목요일에 각자의 형토사단에 가서 전역 신고를 함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복무한 부대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주지의 향토사단에 가서 전역을 하고 동원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주일 단위로 전역하기 때문에 특명이 7777로 끊어지면 군 복무기간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입대 순서대로 일주일에 7일씩 더해서 순서대로 전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명이 7879로 끊어진다면 한 달 동안 군 복무기간이 3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5677로 끊어진다면 오히려 군대 생활이 3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해집니다. 즉, 입대일 하루 차이가 때로는 전역이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일주일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역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입대는 전국 각처의 부대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특명으로 몇 년도 몇 월 몇 일 입대자까지 전역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특명에 의한 전역일 계산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보다 더 근무해서 억울한 사람도 많았고 생각보다 빨리 전역해서 싱글벙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82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의미 있는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기간을 현재 33개월에서 1984년까지 3년에 걸쳐 30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매년 1개월씩 줄여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1982년 안에 1개월 정도 단축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역하는 고참들은 더욱 특명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1982년 초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 이후 전역하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단축되기를 기다렸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1982년 중반이 넘어가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6월 5일에 입대하여 1982년 3월 8일에 자대에서 떠나 3월 11일에 전역한 우리 소대 2아무개 병장과 5아무개 병장은 계산해보면 33개월 하고도 일주일을 더 군생활 한 셈이었습니다. 역시 1979년 11월 27일에 입대하여 1982년 8월 23일 자대를 떠나 8월 26일 전역을 한 양아무개 병장과 김아무개 병장 등은 꼭 33개월을 복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982년 8월까지만 해도 군복무 단축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병장 전역 즈음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병장은 1980년 1월 21일 입대한 80년대 군번이었고 실제적인 군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는 첫 병력들이었습니다. 그가 전역을 위해 자대에서 출발한 것이
1982년 10월 11일이고 사단에서 전역자 교육을 마치고 향토사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 날짜가 10월 14일로 본래 33개월에서 7일이 단축되어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달 하루 이틀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병장의 전역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병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군 복무기간은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만 되면 나는 최소한 한 달 이상 복무기간이 단축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